코로나 확진자가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택치료자가 5만 명을 넘자 정부는 치료자에 대한 전화 문진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선별진료소의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약국에선 벌써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 나왔어요. 어제 한 60개 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 방식을 두고 여야가 하루 종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양자 토론과 다음 달 3일 사자 토론에 합의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성남FC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를 대검이 차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160억 원의 흐름을 집중 분석합니다. 외국인이 연일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1,205원을 넘겼습니다. 원유와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최대 명절 설 연휴가 내일부터인데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흘 연속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죠. 정부는요, 이달 말까지 재택치료 6만 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주요 대책이 전화로 상태를 물어보는 문진 횟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측도 실패했고 준비도 늦었는데 대책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하는 간호사들. 점심 때 보니까 열은 많이 떨어지긴 하셨던데 지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350명이었던 재택치료자가 일주일 만에 840명으로 늘면서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던 곳을 어제 급하게 개조했습니다. 하루 1,000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이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5, 60명 정도 입소를 하다가 이게 한 3, 4일 전부터 입소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으면서 지금은 250명이거든요. 재택치료를 위해서 들어오는 환자 수가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만 627명, 지난주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저위험군의 전화문진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1명이라도 더 보기 위해 기존 환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1월 말까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만 명까지 그리고 재택 치료자는 총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2번 모니터링이라는 게 한 번은 전화로 하고 한 번은 환자가 어플 사용을 한 걸 한 번으로 쳐주셨었거든요. 사실 전화하는 거는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줄진 않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환자의 진찰과 검사, 처방은 물론 재택치료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고 감염 위험시설로 낙인 찍힐 우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정부의 준비가 아쉬운 대목은 또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증상이 없거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지요. 자가 검사부터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약국에 키트가 동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긴 줄을 늘어섰던 마스크 대란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자가검사 키트가 모두 팔려 빈 상자만 남았습니다. 네, 어제 다 나왔어요. 어제 한 60개 이상 나왔어요. 추가로 들여놓는 건 하늘의 별 따기. 1인당 구매 한도가 있지 않다 보니 한 번에 수십 개를 요구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몇 개 들었나 저거 몇 사람 주겠어요? 어제도 한 40개 달라는 거를 못 줬어요. 네, 없었어. 취재진이 서울 지역 약국 10곳을 돌아본 결과 자가검사 키트가 있는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리 구비를 해놓지 않았는데 지금 구하려고 해도 그런 진단키트들이 다 품절 상황이라서 품절됐다가 오늘 조금 입고가 된다고 연락이 와서 주문을 했는데 공급이 안 된다고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재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자가검사 키트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자칫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 앞두고 좀 더 불안한 감이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도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걱정되고 좀. 수요가 폭증하자 제조업체는 설 연휴도 반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인원도 보강을 하면서 생산량도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고가 넉넉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으로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광주에서 한 이 발언이 설 연휴를 앞두고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고 몰아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어제 저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광주에서 즉석 연설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부산은 공항을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광주공항은 네 돈으로 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이 후보는 불과 한 달 전 경북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궤변과 요설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에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는 소외됐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정치권에서 긴장할 만한 큰 좀 정치 혁신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 후보를 정신 나간 정치인으로 지칭하며 호남이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오늘도 호남 홀대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영호남 분리 그리고 영남 우선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게 사실인데 그건 저 참으로 아픈 역사적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는 맞는 말, 줄여서 만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지율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은 꽤 높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여론조사는 지지율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추이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부터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60% 초반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는 매직 넘버라고 불리는 20%대에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 특히 청년층에서 윤 후보와 격차가 좀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막대를 보시면 되는데 20대에서 30.4와 18.1% 두 후보의 격차가 12.3%포인트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으려고 광주에서 지역 정서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나?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호남 공략법이 좀 먹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빼오기 전략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윤 후보 지지로 돌리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 후보 지지율은 빠지고 또 윤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설 연휴 이후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호남을 찾는데요. 그때 민주당원 출신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또 가는 곳마다 2030 청년 입당식도 열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호남으로 내려간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겉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어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날에 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광주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지역 감정을 이재명 후보가 부추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감수한 호남 홀대론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호남 홀대로는 선거 때 호남 표심 잡으려고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한 말이긴 한데요. 호남 홀대론을 언급해서 큰 효과를 봤던 사례가 2016년 20대 총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 호남 홀대론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렀었는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때 호남 인사 임명안이 올라가면 다 잘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요? 저희가 좀 다시 준비를 해봤는데 호남에서 의석수가 28석이나 되는데 초록색 지역이 국민의당이 당선된 곳이거든요. 국민의당이 23석이나 확보를 하면서 호남을 휩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호남 홀대론 또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호남 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역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등장한 호남 홀대론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대선 후보 토론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양자 토론,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 사자 토론을 여는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국민의당이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개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 양자 토론, 후 사자 토론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 토론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양당은 설 연휴인 오는 3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사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실무 협상을 시작합니다. 두 후보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슨 협의를 할 때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31일입니까? 왜 꼭 7시라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담합행위라면서 민주당에게 양자 토론 합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제 청와대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채널A 취재 결과 현재 청와대 시설 중 한 곳은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영빈관입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옮기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건물이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집권하게 되면 임기 첫날 청와대를 해체하고 지금의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선대본부가 마련한 청와대 해체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을 모두 이전하고 영빈관만 남길 계획입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영빈관은 향후 국빈 방문이나 대규모 행사 시 활용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영빈관은 외국 정상이 방한했을 때 공식 행사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곳입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전하겠다고 언급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 씨는 이모 씨가 자신이 아는 도사의 생각이라며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전하자 동의하며 옮길 거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와 부인 김 씨에 대한 무속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후보의 부부의 인식이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까지 도사의 말이나 영적인 끼에 의존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영빈관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해병대를 찾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슬로건을 드디어 확정했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최수연,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하필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아주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불면시키고 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김포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북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겁니다. 이 후보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해 현재의 6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며 해병대를 치켜세웠습니다. 장병들을 만나 이대남 표심도 공략했습니다. 건강한 남자로 나타난 이후로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다 공군을 제대로 했는데. 오전에 해병대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 이곳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는데요. 의사협회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방역 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오미크론의 아주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방역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연화된 방역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대선에 당선되면 50조 원 이상의 피해 보상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긴 오늘 국민의힘이 선거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을 윤 후보가 바로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윤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의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공약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전에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한 윤 후보는 지금은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더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흡연 구역을 확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담배 연기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필요한 공약인지 체크맨 이다혜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간접 흡연이다 보면 나쁘잖아요. 근데 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 흡연 인구는 929만 명.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모든 부스는 따로 없는데 이제 금연경만 계속 늘어나니까 눈치가 되게 많이 보여요.
흡연자들의 불만은 권리 침해와 차별입니다. 서울 기준 금연구역은 28만 2천여 개지만 흡연구역은 단 2.4%에 불과한 6,200여 개로 이마저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정을 정비해 흡연 공간과 비흡연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거리 곳곳에 흡연 부스와 재떨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년간 걷어들이는 담배세만 12조 원, 여기서 흡연 피해 예방과 시설 확충에 3, 4조 원가량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인데요.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5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바닥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전국적으로 1,246만 개에 이릅니다. 하수구 빗물바지에 쌓이는 폐기물의 70%가 담배꽁초인데 서울에서 이 폐기물을 치우는 데만 매년 80억 원이 듭니다.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꽁초 못 버려서 다시 맨날 단속하면서 판단하지 가식하는데. 흡연 장소 보장도 좋지만 금연 장려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손을 들고 뭐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바로 원조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홍보 방식 등을 놓고 두 후보 측이 원조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오늘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린 공약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썼던 것과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윤 후보는 지난 6일부터 이른바 한 줄 공약을 공개해 왔는데요. 이 후보도 어제부터 비슷한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윤석열 후보가 원조인 건가요? 사실 그동안 한 줄 공약을 비판해왔던 민주당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7자 공약을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 안 된 후보, 철학과 비전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7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게 무슨 정치냐, 유권자로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 손편지를 두고도 원조 공방을 벌였었죠. 네, 디지털 시대의 손편지는 아무래도 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오프라인 홍보물 대신에 온라인 자필 편지를, 또 윤석열 후보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양측이 맞붙었는데요. 서로 따라쟁이다,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라 이렇게 날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따라하면 속상하겠죠. 네, 반면에요. 따라는 했는데 이 상대방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달 초 이준석 대표가 선거 때까지 야전 침대에서 숙식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러자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도 당사에서 숙박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표의 실행이 늦어지자 양치기 소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억울하시겠다면서 지금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게는 보이고 이재명 후보에겐 안 보이는 건 뭘까요? 네, 자신이 소속된 당의 상징들인데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이 유세 현장에서 파란색 점퍼 자제령을 내렸다고 전해드렸었죠. 최근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는요.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네, 공약 발표 모습인데 슬로건과 이재명 이름은 보이네요. 네, 하지만 당명은 잘 보이지 않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여론과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서 당보다는 후보를 강조하자는 기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옆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자주 노출됩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단상에는 국민의 윤석열 이렇게 문구가 늘 등장하는데요. 네, 당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기도 하고 또 윤 후보가 평소에 강조를 해왔죠. 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받들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데요. 윤 후보는 최근 당색과 비슷한 분홍 계열의 넥타이를 자주 매면서 당 중심의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4말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저 숫자는 뭘까요? 네, 4자 토론 말고 자신을 포함한 5자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허 후보는요,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텔레비 안 내보내가지고 안철수보다 뒤로 처진 거지. 지금 20% 정도 올라갔어야 정상이.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는 판사들 내가 다 기억해 둘 거예요. 국민 여론은 허경영을 TV 토론에서 한번 보자, 한번 보고 싶다. 저랬는데 조금 전 이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허경영 후보를 빼고 사자 토론을 해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법원이 오늘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건데요. 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없고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해서 합리적 차별이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원내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이 한 달간 평균 지지율이 5%가 넘으면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도요, 허 후보 여러 번 출마했는데 그중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기성 정치인들이 한 번쯤 돌아볼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허 후보 인기가 기성정당의 자극제가 되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재수사를 요구하다가 묵살이 되자 사표를 낸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이 검찰은 네이버가 후원금 40억 원을 성남FC에 바로 건네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거친 부분에 주목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단체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하다고 보고 자료 조회를 하려 했으나 이 대검에 막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박건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내놓은 건 지난 2015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성남FC에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가 돈을 건넨 곳은 비영리 단체인 희망살림이었고 희망살림이 1억 원을 제외한 39억 원을 광고비로 집행했습니다. 1억 원은 네이버 등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프로구단에 39억 원 스폰서 광고를 한다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당시 희망살림에는 재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돌연 사표를 제출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이 주목한 것도 바로 네이버에서 성남FC로 이어지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팀의 추가 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지청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팀과 의견이 달라 상급청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직접 28건, 8,500쪽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보고를 준비하던 사이에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는 겁니다. 성남FC에 대한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를 대검찰청이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 돈의 흐름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조팀 이윤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사건에 왜 의혹이 제기되는 건지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 기업들이 성남FC에 기부를 했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 성남FC는 주식회사라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성남FC는 모기업이 없는 시민 구단이긴 하지만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기부금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이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해서 후원금을 받았던 거죠. 두산건설 등 4곳의 기업은 이 성남FC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광고 계약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농협은행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를 거쳐서 이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 그리고 농협은행은 이 성남시 산하의 성남시 체육회에 각각 돈을 건넸고 이 단체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 등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우회를 한 단체에 이재명 후보 측근이 끼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희망살림엔요,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 이사로 재직을 했고요. 이 성남시 체육회의 상임 부회장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이었습니다. 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요.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은 왜 직접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경유했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각종 인허가나 사업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던 겁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준 돈은 40억 원이었고요. 실제 성남FC에 건네진 건 39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1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자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이 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인 최윤길 전 의장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에 지금 구속된 그 최윤길 전 의장과 같은 인물인 거죠? 네, 그 최윤길 전 의장이 맞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의회 공천을 못 받자 최 전 의장은 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맡았죠. 농협은행이 바로 이 성남시 체육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당시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건데 이 부분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농협은행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해명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마침 이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액의 160억 원에 달한다는 그 후원금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직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성남시가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주식회사라서 이 영업 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 성남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이 의혹과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수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넘게 지났다는데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그럼? 네, 일단 수사를 좀 늦게 시작했고요. 이 늦게 시작한 수사마저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동시에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에는요, 이 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관련 증거가 온전한 상황에서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2년이나 늦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엔 계좌영장을 받아서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이 계좌영장을 받고도 이 후원금 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자, 내가 그 수사를 막은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또 논란이에요. 네, 지청장 본인이 이 수사 기록 사본 28건, 그러니까 8,500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고를 준비하는 사이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한 거지 지청장 본인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선 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청장은 많은 사건을 처분하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 요약 보고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청장 본인이 장시간 8,0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는 발표가 오히려 수사방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호소했지만 이번 연휴 약 3천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서울역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영기 기자, 지금 가면 이 현장에 표가 남아 있습니까? 네, 대부분 열차표가 매진된 상태인데요. 오늘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자신의 출발 시각에 맞춰 속속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역은 앞서 오늘 낮부터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낮에 만난 시민들 상당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녀와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1년 만인 것도 맞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도 이상하게 서운해하시는 기색이 너무 많이 보이셔가지고 이번에는 연차도 좀 쓰고 해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찾아뵙고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안 찾아뵙다가 이번에는 기한이 너무 오래돼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미리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척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고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고 해가지고 한 2주 전에 그 PCR 검사는 한번 받았고요. 코레일도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열차에 타기 전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도 안내합니다. 열차 승차 전 반드시 구별 체크 완료 후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기준 창측 좌석 17만 2천석 중 하행선 예매율은 91%, 상행선은 77%에 이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2,880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에 20만 명이 넘게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는 연휴 시작 전인데도 관광지, 맛집,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장. 여행용 가방을 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처음 제주도 오는 거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 코로나여가지고 앞에 설렘 반 걱정 반. 안전한 여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해안가로 향하는 도로에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곳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여기 줄 서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정men지가 정면 1시간만. 주문도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대기까지 가면 못 기다려요. 1월에만 이미 100만 명이 제주를 다녀갔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에 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3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인들은 몰려드는 관광객에 반색하면서도 감염 걱정에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나갈라나 기대가 되고 걱정되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도 항상 계속 쓰고. 지금까지 제주의 하루 최대 확진자는 72명. 오미크론 영향으로 5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불안하기는 해요. 웬만하면 밖에를 잘 안 다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는 것보다는 배달을 시켜 먹는 약간. 제주도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가봅니다. 실종자 2명이 발견됐습니다만 여전히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27층과 28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저 타워 크레인이 붙어있는 2호 라인 안방에 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불과 3.2m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3.2m가 참 야속하게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잔해가 많고요. 또 이 잔해를 함부로 치웠다가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잔해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29층 벽면을 뚫어서 위에서 아래로 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8층 사진입니다. 29층도 이처럼 비교적 안전한 구역인 건물 중심에 이렇게 큰 구멍을 뚫고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손으로 잔해물을 걷어내며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수습대책본부는 29층에 소형 굴착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 속보도 전해주시죠. 네, 이 경찰은 무너진 층 아래 3개 층 지지대, 즉 동바리가 이 무단으로 철거된 거하고 또 39층 공법이 바뀐 게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감리 2명은 이 39층 공법이 바뀐 걸 두고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대산업개발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겨서 지지대를 철거한 것에 대해선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지대 철거를 놓고 하청
요청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협력업체가 알아서 했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아지가 주인 할머니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물에 젖은 강아지가 목줄채에 들어 올려집니다. 공중에 매달려 허우적대던 강아지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 할머니가 다시 끈을 들어 올립니다. 아예 고무대야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강아지 목을 발로 밟고 차고 빗자루로 때립니다. 개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걸 좀 자주 보셨을까요? 거의 매일 소리를 들었죠. 목줄째로 들어 올려서 던지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습관처럼. 보다 못한 이웃이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비우거나 개를 숨겨놓고 발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상을 SNS에 올렸고 동물보호단체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개지나 동물들을 이렇게 패고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할머니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인정하고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행위거든요. 상해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서 설명하고 하니까 조금 겁을 먹어서 개를 포기하게 됐고. 구조된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5원을 넘겼습니다. 원유나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과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7원 오른 1,205.5원에 마감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한 겁니다. 환율 상승 여파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 힘든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높아진 환율 때문에 재고만 팔아야 한다며 울상입니다. 비싸게 사도 이게 옛날 가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죽는 거죠. 약간의 재고 있을 뿐이지 상인들 있는 거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한 10개 사면 2개쯤 빠져버리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늦어지는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공유와 항공기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 490억 원 규모의 외화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건설 업계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번 주에만 미사일을 2차례 쏘아올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핵심 인사들의 얼굴은 철저히 가렸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가죽 롱코트를 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제조 현장을 지켜봅니다. 김 위원장에게 공장 자동화 설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진에서 가려졌습니다. 자강도 군수공장 방문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 공개된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모습입니다. 방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원 조직비서 등 수행인원 일부를 제외하고 김 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는 군수산업 핵심 인사들은 철저히 가렸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 나가는 당에 충직한 국방공업 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억척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새해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자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을 콕 집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신분이 노출됐을 때는 제재도 있고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북한은 또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사흘 전 지대지 전술 유도탄의 시험 발사 사진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발사된 두 발의 전술 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으며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여부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대남 타격 능력 과시와 군수공장 시찰 공개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 군비 강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과 휴일은 아침 영하권 추위만 조심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에 눈이 올 텐데요. 설 당일인 화요일 낮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경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이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1도, 전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고요. 한낮엔 서울이 1도, 대구는 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부터 오미크론을 준비해 왔으니 자신 있게 준비 상황을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자가검사 키트는 수량이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저희 취재진이 전국을 다녀보니 이 자가검사 키트가 없는 약국이 태반이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 달 준비는 어디에?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